買収金額をなるべく低く抑えようということを、日韓ガス側に提示をしてきた。 일본이 한미정기를 인수할 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돈을 가지고 많은 거액을 지불했는데 이게 전부 또 관광지 쪽으로 가면 이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코리아 측에 얘기하니까 코리아 측이 걱정하지 말아라. 아주 저액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콜브라는 받은 돈 120만 엔 중 7만 5천 엔만을 고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고종에게서 받아야 할 부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종의 관을 실은 장례 행렬은 이젠 일본인의 소유가 된 옛 한성 전기 사업을 지나 금곡의 홍릉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인문화회관에서 오래된 새 친구가 만났습니다. 웬디 여사는 할머니가 남긴 오랜 사진들을 처음 발견하고 친구인 김영주 씨를 통해 재미사학자 함성택 박사에게 사진 연구를 부탁했습니다. Dr. Han said, "Oh, this is a gold mine." Do you remember saying that? Oh, this is a gold mine. And he just flipped through the pages of the book. 함성택 박사는 포스트윅 연구에 몰두했고 몸이 불편해진 지금도 이 자료에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He said, I visited 3 countries. Japan doing very well because they started early. Which China is a powerful country, but Korea is smartest. Korea, we taught them one thing, then 1 week later, they know 10 people say Korea is stupid, uneducated, selfish people. But now, we are the rich country. So his guessing was right. 120년 전 근대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고종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몇 번 강산이 바뀐 후 고종의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 풍요의 시대에도 고종의 문제의식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일부터 414일 만인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하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건데요. 오늘 판결이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와 가담자들 재판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 지 약 15분이 지났을 무렵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국회
국회와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는 포고령이 발령됐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단으로 침탈하거나 봉쇄했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구성 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행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들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5천여 명에 달하는 계엄군과 경찰관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전무한 행위 역시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윤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오늘 재판의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지만 사실상 총리보다 위에서 국정을 책임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는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분하며 과거의 형량이 이번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건데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내란을 일으키면 독재와 기본권 침해, 국가 경제와 외교에 심각한 타격, 그리고 이후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 생긴 충격은 과거 내란 때보다 훨씬 크다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새긴 겁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은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재판부는 부정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위 쿠데타는 과거 신군부가 저지른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내란을 저지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몇 시간 만에 내란이 끝난 건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잠시 울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재판장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란에 가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한덕수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3년형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뛰어넘는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한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지 않고 가담해 끝낼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하며 고령과 지병 등을 이유로 불구속을 요청한 한덕수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뿐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한 전 총리가 했던 사과는 범죄가 탄로나게 되자 마지못해 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던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재판장을 미동 없이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선고가 끝나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피고인은 그로부터 15년 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됐죠. 자, 그러나 내란 금명과 이후에 기괴한 행보를 통해 한 피고인은 학벌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소위 엘리트들의 민낯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파국에 이르렀는지를 이문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2.3 비상경 실패 뒤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자신을 막아선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입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퇴임 15년 만에 정권을 바꿔 다시 국무총리직을 맡았습니다.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일자라는 정부를 만든 국무총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일자라는 정부를 만들겠다던 한 전 총리의 취임 일성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를 맡기는커녕 실행에 가담했고 실패 뒤 반성도 없었습니다. 국민이 허락한 적 없는 권한을 여당과 나눠 쓰겠다고 나서더니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총리직에서 사퇴한 뒤에 직접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후보 교체를 시도하며 얄팍한 수를 부린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인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서울대를 나와 50여 년 공직 생활에 국무총리를 2번이나 지낸 엘리트 행정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를 묻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당사자 해명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곤란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 또 소위 탕평 인사에 관한 이해운 지명자에 관한 문제,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 보조
의사도 밝혔고요. 또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적자 국채 발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또 북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북한의 저자세라는 이제 보수 진영의 비판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과 뭐 고자세로 한 번 떠야 되는 거냐? 그러면 경제가 망할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의 생각을 추측하다 이제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말하다 보면 여러 이제 과대 해석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좀 해명하려는
마찬가지였습니다. How far are you willing to go to acquire Greenland? You'll find out. We have a lot of meetings scheduled on Greenland, and I think things are going to work out pretty well. 오히려 해법을 찾을 거라 자신하며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We will work something out where NATO's going to be very happy, and where we're going to be very happy. But we need it for security purposes. We need it. 나토 해체로 이어진다면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는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는 영국에게도 보복 관세로 협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신할